유럽 경제의 심장부인 밀라노가 우리 대한민국을 투자 부적격 국가라며 무시했다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올림픽 인프라를 총괄하던 투자 수석 자문관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만 고집하며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전 세계 BBC 생중계 화면에는 유럽이 숨기고 싶어 했던 충격적인 산업 데이터가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유럽 수소차 점유율 압도적 1위 대한민국, 선수촌 식품 소비 1위 농심 신라면, 심지어 미국조차 자국 잠수함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낙점했다는 기밀이 유출되자 오만했던 유럽의 자존심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대한민국 기술의 소름 돋는 실체.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세바스티안 뮬러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경제 전략가로 2026년에는 밀라노에서 올림픽 이후 인프라 투자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건물과 도로, 각종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그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였죠. 폐막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시청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고 도시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 아래로는 피아차 델 두오모, 밀라노의 대성당 앞 광장이 내려다 보였죠.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의 국기와 음악, 환호성과 카메라 불빛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었죠. 올림픽은 성공적이었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광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과 안개, 그리고 비둘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축제는 끝났고 이제 현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들은 재정 적자를 경고했고 금융 전문가들은 관광 특수가 끝난 뒤 찾아올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손님이 빠져나간 뒤 매출이 급감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죠. 밀라노시는 올림픽 준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고 이제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투르 판덴 베르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이었고 늘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정책 총괄 책임자로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재무 보고서를 제 앞에 내려놓고 요약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밀라노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빠르게 찾지 못하면 도시는 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는 쇠퇴였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흐름이었죠.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브라질은 텅 빈 경기장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대형 국제 행사를 치른 뒤 재정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밀라노는 브라질과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패션과 금융, 디자인의 중심지로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정이 잘못되면 어떤 도시라도 그 대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고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밀라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를 막 마쳤고 인프라는 갖춰져 있었으며 전 세계의 관심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형 파트너를 유치하기에 최적의 시기였죠. 도시 교통 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손을 잡을 것인가였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유럽 전략팀이 수소 모빌리티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두께만 봐도 작은 백과사전 같았습니다. 수소 충전소 위치부터 차량과 충전시설 간 통신 방식, 적용될 기술 기준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안서에서 분명히 느껴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라노가 이 선택을 한다면 일본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수소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르투르는 한참 문서를 읽더니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라기보다 하나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계 안으로 밀라노를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준을 따르고 일본의 공급망에 의존하며 일본의 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개선할 때마다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때의 조건은 우리가 정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중국의 대형 인프라 연합체도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기술과 기준을 앞세웠다면 중국은 자금을 앞세웠습니다.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밀라노 전역에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기반으로 보급하며 금융 지원까지 묶어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도 차량도 자금도 모두 제공하겠다는 패키지였습니다. 우리 팀의 기술 분석가 이자벨 뒤부아는 프랑스 출신으로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안서를 검토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만 보면 현재로서는 어떤 유럽 기업도 중국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기적으로는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만약 밀라노의 교통 인프라가 중국 자본과 차량, 소프트웨어 체계로 구성된다면 이후 유지, 보수는 누가 맡게 될까요? 운영 체계에 대한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품은 어디에서 조달해야 할까요? 유럽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경우 밀라노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남을까요?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시작은 저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방향을 바꾸려면 더 큰 비용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구체적인 인프라 사업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터리 공급망 동맹이라는 틀을 제시하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보조를 맞추면 공급업체 네트워크와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선택을 요구하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잘못된 편에 서면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일본은 수소 체계와 기술 기준을 제시했고 중국은 자금과 전기차를 앞세웠으며 미국은 동맹과 공급망이라는 틀을 내놓았습니다. 세 강대국이 각자의 이해관계와 미래 구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밀라노는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길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을 택하면 일본의 기준에 묶이고 중국을 택하면 중국의 자본과 체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을 선택하면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중심에는 늘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밀라노는 주변에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잠재적 파트너 목록에는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초반 회의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무시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거대한 자금력과 역사, 영향력을 지닌 국가들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처음 그 이름이 언급되던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르투르가 짧게 말했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오랜 자동차 역사를 가진 나라도 아니었고 중국처럼 막대한 자금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규모의 계약에 어울리는 후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안에서 제안서를 비교하고 있었지만 회의실 밖에서는 실제 시험과 실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공장 현장과 시험시설, 충전소에서 나온 숫자들이 조용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텅 빈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대가를 오래 감당해야 합니다. 부담은 분명했고 판돈도 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아르투르는 전화를 받고 있었고 이자벨은 또 다른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 어딘가 유럽 전역의 시험시설과 공장,
충전소에서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곧 이 모든 논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아르투르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피 3잔이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안서나 숫자부터 볼 게 아니라 그 아래에 깔린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밀라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밀라노는 올림픽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확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로는 정비됐고 교통 노선은 연장됐으며 공공공간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모든 것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였죠. 올림픽 기간 동안 도시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사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이 인프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카메라와 관중이 떠난 뒤에도 성장하는 도시로 남을 수 있을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법은 교통이었습니다. 도시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면 일상에서 쌓이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공항에서 도심까지, 동네와 동네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도시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일할 수 있게 되고 경제 활동이 늘어나며 그에 따라 추가 투자 여력도 생깁니다. 교통은 선순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어떤 교통 시스템을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 그날 아침 본격적인 비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르투르는 큰 인쇄 차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가지 방식의 20년 비용 예측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두 번째는 배터리 전기차, 세 번째는 두 방식을 섞은 형태였습니다. 수소 항목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부터 전기차 방식보다 높았고 5년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설비는 특수 장비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도 제한적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역시 공급처가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차트의 맨 아래 줄을 물었습니다. 20년 운영 기준으로 계산한 총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르투르는 조용히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미 올림픽으로 큰 부담을 안은 도시가 앞으로 20년 동안 더 높은 비용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대담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용한 부담을 안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르투르는 차트를 접었습니다. 일본 제안에 대해서는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뒤 이자벨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중국 인프라 연합체의 제안서를 분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항목별로 분해한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밀라노가 당장 부담해야 할 금액은 가장 낮았고 공사 일정도 빠르며 차량 공급도 즉시 가능했습니다. 처음 3년만 놓고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자벨은 3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 15년 뒤의 구조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 사례에서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프라,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교체 부품까지 모두 한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시스템이 하나로 묶이면 다른 선택지로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대체 공급자가 없으면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명목상 소유는 도시가 하더라도 실제 운영의 중심은 파트너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자벨은 이를 종속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휴대전화를 샀는데 충전기와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모두 한 회사에만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프라도 같은 논리였고
다만 규모와 기간이 훨씬 크다는 차이만 있었습니다. 아르투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국 제안의 진짜 비용은 제시된 가격표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이 만들어내는 구조 안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설비 계획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터리 공급망 동맹이라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안정적인 배터리 기술 공급과 공동 생산, 기준 조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동맹 안에 있으면 이익을 공유하고 밖에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제안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통된 가치, 안정된 외교 관계는 분명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밀라노 거리의 충전소와 차량, 유지보수 계약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설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향성에 기반해 장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투르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자리 하나를 약속하는 것이고 일본은 정교하지만 유지비가 높은 설계도이며 중국은 빠르고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제권을 잃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어느 것도 우리가 찾는 답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술이나 초기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밀라노가 앞으로 얼마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세 선택지 모두 부족해 보였습니다. 일본은 비용 구조에서 부담이 컸고 중국은 통제권 문제를 남겼으며 미국은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10년 뒤 밀라노가 가격과 공급 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자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거의 들여다보지 않은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선택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르투르는 남은 커피를 들고 문을 바라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이자벨처럼 신중한 사람이 확신을 보일 때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보고서를 읽는 대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창밖의 안개는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노점상, 산책하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 회의실에서 밀라노의 다음 방향을 정할 판단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한 줄, 수치 하나가 더해질 때마다 선택의 무게가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저를 찾아온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이미 2번이나 읽은 재무 예측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지만 정작 제가 알아야 할 방향은 말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열린 문을 두드리며 이자벨이 들어왔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자벨은 언제나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두 손으로 폴더를 꼭 안고 있었고 어딘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자벨은 폴더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제조사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비교한 성능 평가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도시 환경을 재현한 조건에서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변수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 충전소와 여러 차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보여주는 시연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설계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의 항목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4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충전 연결 속도, 배터리 수명, 화재 안전 등급, 그리고 현지 공장 건설 기간이었습니다. 각 항목 아래에는 제조사별 순위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맨 위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4개 항목 모두 가장 위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며칠 동안 회의실을 채우던 이름은 도요타, 대형 중국 인프라 연합체, 그리고 미국 산업 파트너들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자금력,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주체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목록에 있기는 했지만 중심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독립평가기관의 실제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항목에서 현대가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은 먼저 충전 연결 속도를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케이블을 꽂은 순간부터 시스템이 차량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몇 초, 때로는 그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도시 전체로 보면 이 차이가 누적된다고 했습니다. 인식이 지연되면 사용자는 다시 시도해야 하고 반복되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수천 명이 매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작은 차이가 체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현대의 수치는 단순히 평균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종과 여러 시험에서 일관되게 가장 빨랐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수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독일과 일본 기업이 상위권에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유럽 산업에서 오래 일해왔고 그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현대가 포함돼 있었고 다른 한국 배터리 기술 파트너들도 보였습니다. 독일과 일본 기업들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법론을 확인했습니다. 이자벨은 이미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험 기준은 유럽 자동차 인증 기관의 절차를 따랐고 표본수와 교차 검증도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갑작스러운 반전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산업 데이터에서 드러난 흐름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왔고 이제는 선두권에 들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 안전 수치였습니다. 단순 순위가 아니라 공급된 에너지 단위당 열 사고 발생률로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의 수치는 다음 경쟁사보다 분명히 낮았습니다. 정책 담당자로서 저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조건, 건축 기준, 소방 규정과 직접 연결되는 수치였습니다. 밀라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작은 차이도 중요합니다. 그때 아르투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안전 지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그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점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위험 관리와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현지 공장 건설 기간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는 유럽에서 상업 규모 전기차 공장을 경쟁사보다 30% 짧은 기간 안에 완공했습니다. 아르투르는 그 숫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30% 단축은 단순히 일정 관리가 잘 됐다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급망 조율, 현장 작업 순서, 품질 점검 체계까지 전체 과정을 새로 설계해야 가능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실행력이 체계화돼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평가는 유럽산업연합체가 의뢰했고 시험 기준은 공식 인증 절차를 따랐으며 두 곳의 독립감사기관이 결과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특정 제조사의 홍보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국의 제한 조건과 정치적 의미, 재정 구조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질문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조건에서 실제로 가장 잘 작동하는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처음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산업의 서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투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두꺼운 제안서를 들고 온 쪽, 가장 오랜 명성을 앞세운 쪽이 현재의 성능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지위와 현재의 데이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자벨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이 결과가 놀랍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성과가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의사결정 테이블 위에 올라온 적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숫자가 우리 앞에 놓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제 칼럼에서 압축 성장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산업을 지배해온 조직은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그만큼 방향 전환이 느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늦게 시작한 기업은 과거의 구조를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점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덮고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유럽의회 패널과 유럽투자은행 팀과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질문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히 조건이 가장 좋은 제안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성능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성능이 밀라노의 장기적 통제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폴더를 들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광장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몇몇 건물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로 걸어가면서 저는 4개의 항목과 그 모든 항목의 맨 위에 적혀있던 하나의 이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식 청문회 전날 밤, 저는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이자벨이 정리해준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 인프라 파트너십 결정에서의 정치적 리스크 최소화. 보고서를 많이 읽어봤지만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계속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문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청 2층 공식 회의실이었습니다. 평소 쓰던 회의실보다 훨씬 컸고 중앙에는 긴 직사각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유럽의회 인프라 자문 패널이, 반대편에는 유럽투자은행 리스크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르투르와 저는 테이블 끝에 자리했고 이자벨은 제 옆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루카스 닐센은 뒤편에 보조 화면을 설치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단호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감동을 기대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와 구조, 그리고 위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수소 인프라의 20년 총비용 분석이었습니다. 아르투르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는 연도별 비용과 항목별 구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충전소, 저장 탱크, 고압 배관, 안전 모니터링 장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수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전기차 충전망의 약 4배에서 5배에 달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밀라노에게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유지보수 예측으로 넘어가자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수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도 제한적이었고 일본이 제안한 시스템은 자사 전용 부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공급망이 사실상 일본으로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패널 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20년 누적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르투르는 최종 합계 수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방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극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몇몇 위원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소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재정 상황에서 독점 공급망에 연결된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중국 인프라 연합체 제안이었습니다. 이자벨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가격 비교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비용만 보면 중국 제안이 가장 낮았습니다. 격차도 분명했습니다. 가격만 기준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자벨은 가격이 아닌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충전 운영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시스템, 기술 지원 계약까지 모두 중국 계열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모두 적혀 있었지만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계약 초기에는 밀라노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차량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체계가 깊이 연결되면 다른 선택으로 전환하기 어려워집니다. 8년, 10년이 지나면 협상력은 사실상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설치돼 있고 바꾸려면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럽투자은행 리스크팀의 수석 분석가가 내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핵심 인프라 사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한 유럽연합 내부 문서였습니다. 여러 동유럽 사례가 포함돼 있었고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과도한 의존은 전략적 취약성이다. 동유럽의 사례에서는 외국 운영 시스템이 통합된 뒤 분쟁이 발생하자 협상력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인프라는 도시 소유였지만 운영 조건은 외국 파트너가 통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운영 주권의 이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자벨은 덧붙였습니다. 이 패턴은 교통뿐 아니라 통신, 에너지, 데이터 분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렴한 진입, 깊은 통합, 그리고 구조적 의존. 처음 가격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 제안에 대한 추가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널은 마지막으로 핵심 기준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자벨이 답했습니다. 기준은 정치적 리스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과 지정학적 마찰 이력이 없는가? 독점 체계에 묶이지 않는가?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집중돼 있지 않은가? 20년 뒤에도 밀라노가 운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녀는 비교 리스크 지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기술 통제 독립성, 외교적 중립성, 유럽 표준 호환성, 장기 비용 예측 가능성. 모든 후보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 표였습니다.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위원이 외교적 중립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자벨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지정학적 갈등 이력이 없고 특정 분쟁에서 유럽이 편을 들어야 할 구조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역 관계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상업적 계약에 기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기술 통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자벨은 충전 연결 속도, 배터리 수명, 화재 안전 등급, 그리고 경쟁사보다 30% 빠른 공장 건설 기간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브뤼셀에서 발표된 유럽연합 친환경 교통 인프라 초안 표준이 그날 아침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충전 인터페이스, 배터리 안전 관리, 화재 방지 설계 기준이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화면에 기술 기준이 표시됐습니다. 성능 수치와 안전 기준이 정의돼 있었는데 그 기준점이 한국의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유럽이 방금 선언한 규칙이 한국의 수치를 표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럽투자은행 분석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은 한국이 이미 달성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르투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기술과 비용, 정치적 리스크와 유럽 표준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습니다. 주장이나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이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패널 위원들은 각자의 폴더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르투르는 유럽투자은행 분석가들의 후속 질문을 정리하느라 자리에 남았고 이자벨은 노트북을 닫으며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긴장 속에서 빠르게 진행됐던 논의가 끝나자 잠깐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루카스 닐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루카스는 우리 팀의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방대한 자료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교통 이용 데이터나 인프라 성능 지표, 경제 흐름 같은 숫자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온 보고서 제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밀라노 2026 올림픽 선수촌 식품 소비 보고서. 저는 보고서를 내려다봤다가 루카스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도 첫 페이지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에서 소비된 식품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선수와 코치, 지원 인력의 소비 패턴을 추적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식품이 가장 많이 요청됐는지, 어떤 제품이 가장 빨리 소진됐는지, 어떤 품목이 반복적으로 재주문됐는지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데이터를 소셜 미디어 활동과 교차 분석해 선수촌 밖에서의 반응까지 추적했습니다. 선수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포장식품은 농심 신라면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선수들이 라면을 먹는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각자의 방에서 라면을 먹는 영상을 올렸고 그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영상이 일종의 챌린지 형태로 퍼졌고 유럽과 북아메리카 여러 지역에서 조회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루카스가 정리한 지표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 해당 식품과 관련해 생성된 콘텐츠는 수천만 명에게 도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 라면 수요 증가를 보고했고 주문 물량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유럽 식료품 체인은 한국 식품 전용 코너를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르투르와 이자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읽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자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신뢰를 필요로 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신뢰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유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 안에서 비용 구조와 리스크 지수를 따지고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신뢰가 쌓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한국을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 짓고 있었습니다. 라면은 눈에 보이는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문화적 친숙함이라는 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결정은 서류상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시민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파트너라면 설명하기 어렵고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반대로 이미 일상에서 긍정적으로 경험한 나라라면 정책 결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시점에서 한국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먹던 라면을 만든 나라였고 젊은 세대가 부엌에서 따라하며 영상을 올리던 음식의 출처였습니다. 이미 유럽 가정의 장바구니와 화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르투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식품의 미국 수출에 대해 징벌적 관세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였지만 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제품의 관세를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 조치가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식품의 시장 영향력이 이미 상당하다는 방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한국 식품 수입을 제한하기는커녕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열 공간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를 예상한 결정이었습니다. 서유럽 주요 유통망들이 움직였다는 점이 특히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한데 놓고 생각했습니다. 선수촌 소비 데이터, 소셜미디어 확산, 유통업체 반응, 미국의 관세 논의.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해온 기술과 비용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흐름이었습니다. 숫자로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인프라 파트너가 될 나라가 이미 시민들의 일상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라면이 탱크보다 먼저 전선을 넘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쓸 표현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문화적 친숙함이 정책 논의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최종 권고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문화적 친숙함과 인프라 파트너십에 대한 대중 수용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루카스의 데이터도 근거로 포함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는 한국 기술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또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으로 결정하려던 방향을 현실은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문서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인프라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설비를 고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미래가 연결될 상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택은 기술과 비용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 도시의 전략이 숫자와 문화, 현실과 데이터가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뒤 이자벨이 빨간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봉인은 그대로였고 앞면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 수신인 외 열람 금지. 그녀는 유럽 방위에너지 정책 네트워크 내부 연락처를 통해 보안 채널로 전달받은 자료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릴 최종 권고 회의 전에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페이지짜리 요약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잠수함 에너지 플랫폼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될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을 두 나라가 함께 설계하고 개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동 설계 권한을 갖고 핵심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수함이 밀라노의 교통 인프라 결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잠수함 에너지 시스템은 배터리 기술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극한 압력, 밀폐된 공간, 외부 정비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과 성능 기준이 모두 절대적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그 시스템을 함께 개발할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를 고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문서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 회의 초반 현대자동차는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일본과 중국,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국 군사 잠수함의 핵심 에너지 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아르투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읽은 뒤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납품업체와 공동 설계 파트너는 전혀 다른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결정의 틀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인프라 공급 후보로 보고 있었지만 이 소식은 한국이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자벨은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MRO 인프라 계획이었습니다. 정비, 수리, 운영을 담당하는 체계였습니다. 단순한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에너지 시스템을 장기간 관리하는 산업 허브 계획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전역에 걸친 MRO 거점 지도와 연결 구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가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은 한국 기준에 맞춰 교육을 받고 동일한 진단 도구와 관리 절차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르투르가 지도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경제 질서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판매망이 아니었습니다. 생산과 유지, 표준과 품질이 연결된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정치적 압박이나 자금력 때문이 아니라 기술 기준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처음 테이블 위에 있었던 선택지들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정교했지만 독점 구조에 가까웠고 중국은 초기 비용이 낮았지만 의존성이 깊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연대를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세 선택지 모두 중심은 공급국이었고 밀라노는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한국 모델은 달랐습니다. 특정 네트워크에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개방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스스로 충족해온 구조였습니다. 도시가 기준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 여러 공급업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유지하는 구조였습니다. 최종 권고 회의는 그날 오후 열렸습니다. 저는 20년 비용 비교, 공급망 리스크 분석, 정치적 리스크 지수, 유럽연합 표준 기준, 소비자 신뢰 데이터, 잠수함 공동 개발 소식, MRO 네트워크 계획을 모두 하나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문서는 길었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아르투르와 함께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 광장은 햇빛 아래 분주했습니다. 올림픽 직후 텅 비어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도시의 일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르투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답을 확인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협상이라기보다 확인이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비용 분석, 리스크 평가, 소비자 데이터, 국제 협력 구조까지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의 데이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폐막식 다음 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안개 낀 광장을 내려다보며 막막함을 느꼈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였습니다. 밀라노는 올림픽 이후 인프라를 한국 기술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저렴해서도 아니었고 가장 큰 약속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도시의 미래를 정하는 일은 결국 숫자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말하며 신뢰를 쌓아온 방식이 결국 가장 큰 설득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밀라노는 다음 동력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동력을 어떻게 현실로 옮길지 차분하게 실행해 나갈 차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축제는 끝났지만 도시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밀라노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뒤에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였고 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술이었습니다. 선수촌의 작은 라면에서 시작된 친숙함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잠수함 에너지 플랫폼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표준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명성과 거대한 자본을 뒤흔든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